어떤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저기에 있는 것처럼 그 분류를 하다 보면 나는 어디에 그런 것이 나오겠죠. 저 사람이 어디에 속한 우리의 높으신 분들은 우리의 상사님이 저 16개 유형이 어디에 속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상대에 대해서 저 사람은 대화를 해나가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타입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대화를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선호하는 경향 쪽을 이렇게 맞추어서 대화를 하게 되고, 일 처리라는 것도 그렇게 해 나가게 되겠죠. 일 처리라는 것이 잘했다 못했다라는 일 처리도 있겠지만은 그분의 소양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을 잘 익숙하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과 저 사이에 나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유형을 잘 알면 내가 배우고자 하는,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언어의 유형을 잘 알면 갈등, 쉽게 되면 어느 습득의 어려움이 적어질 것이라는 그런 면에서 언어의 유형 분류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형적으로 본다면 영어와 같은 언어는 주어를 잘 쓰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면 주어를 자꾸 쓰게 돼요. 그러나 한국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어나 이런 것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도 영어에서는 레드앱을 런치, 그래서 유라는 주어가 반드시 필요하고 SID, 할 때 I라는 주어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국에서는 밥 먹어서 먹었어 라고 주어가 필요합니다. 주어와 탈락하면서 그 언어에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언어는 프로그램 랭귀지랑 non-프로그램 랭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생략이 불가한 언어와 주어 생략이 가능한 언어가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모르게 된다면, 불필요한 주어를 자꾸 사용하게 된다면 그 외국인은 초급자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좀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적시적소의 주어를 빠뜨리는, 떼어내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명사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서 보면 부장님 지금 시험 괜찮으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할 때 그 다음에 직원이 부장님이 거기에 주신 그 보고서 할 때 부장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절대 그때 당신 이런 말을 한국어처럼 쓰지는 않겠죠. 영어에서는 you라는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언어에서는 어떤 영어를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저 경우에 그 직원이 한국 사람이 아니어서 당신이라고 쓴다면 그것은 심각한 무례를 범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전 세계 언어는 대명사 중심 언어와 타이틀, 직함 중심 언어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모르고 한국의 경우를 모르고 대명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무례를 사용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한국어 대명사 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학생들은 선생님 왜 한국어에서는 대명사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라는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그 이유를 답을 해줄 수 있다면 더욱더 중요하죠. 그런 공부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외국어의 유형에 대해서 선생님이 잘 이해를 하고 있다면 학생들한테 보다는 외국어, 한국 교육을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어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 유형은 예를 들어서 언어의 구조적 특징, 주어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구나, 주어를 빠뜨리는 것도 좋은 영어법이구나 하는 구조적인 특징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언어를 분류하고 비교하는 것이 언어 유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언어 유형으로 본다면 어순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주어, 목적어, 동사, 주어, 동사, 목적 이런 어순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어순 유형이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 많이 아는 것이 한국어는 교차어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어는 문자어예요. 중국어는 고리어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형적 분류도 가능할 것입니다.
모음 체계를 보면 어떤 언어는 3개의 모음만 있는 언어도 있습니다. 3모음 체계라고 하고 어떤 언어는 5모음 체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흔히 나타나는 모음 체계가 5개의 모음 체계. 그리고 한국어 같은 경우 7개의 모음 체계가 되고 우즈베크어 같은 것은 5모음 체계가 7모음 체계 사이에 있는 6모음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유형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순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 어순이라고 해서 주어, 목적어, 동사를 가지고 그 순서에 따라서 유형을 나누는 거죠. 저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6가지, 이렇게 7가지로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좀 순서에 따라서 6가지 정도의 언어 유형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맨 밑에 있는 이거는 그 어순의 유형이 뭐야? 굉장히 어렵습니다. 10몇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조건을 대명사를 그냥 명사를만 가지고 왜냐면 언어에 따라서 대명사를 생각하면 프렌치 같은 경우는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정 때문에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규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독일어라든지 이런 언어는 어순을 정확하게 알리는 어려운 언어로 불과되고 있습니다. 언어 유형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칭찬이 얼마나 다양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다양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첫 번째 초점이 있고 두 번째 초점은 그 다양성 속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모음 체계를 얘기할 때 3모음 체계, 5모음 체계, 7모음 체계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모음이 100모음 체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음은 전 세계 언어 중에서 모음은 많아요. 단모음이에요. 이 정도는 말고 단모음은 많아요. 10몇 개를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음 체계가 다양해져도 10몇 개 안에 있을 때 될 것이고 그 10몇 개의 다양한 쪽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우리는 유니버설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보시면은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순은 6개 정도 다양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6개가 6분의 1씩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언어 비율을 본다면은 얘가 41%, 얘가 35% 이런 비율을 보여서 한두 어순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은 언어학자의 몫이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그것이 다양성이라고 한다면은 이 약 80% 가까이 되는 이 언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하면 저기 있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주어는 동사보다 앞에 오고 주어는 목적보다 앞에 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맨 위에 있는 동사는 주어보다 목적보다 가깝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말에서 나는 너를 좋아해. 세 단어. 나, 너, 좋아해. 그래서 둘로 나누면 어디서 나누냐? 어디서 나눌 것이냐? 할 때, 나는 떼고 주어 떼고 너를 좋아해.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동사와 목적, 동사는 주어와 목적어와 훨씬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동사와 목적어의 어순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그 이유를 유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유형이라고 하면 주어를 탈락시키는 특징이 있는 언어, 주어를 써야 되는 특징이 있는 언어, 그런 유형이 나눌 수가 있겠죠. 모음으로 치면 세 가지 모음이, 3개의 모음이 있는 언어, 7개의 모음이 있는 언어, 이런 몇 가지 유형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형이라는 것이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것이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유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른 유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면은 입신 문화가 있고 좌식 문화가 있습니다. 입신 문화라고 하면은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고, 그렇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그 다음에 침대에 누워서 자고, 저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된다는
바닥에 그냥 이걸 깔면서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식 문화에서는 대개 그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유형적 상호관계는 규칙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단정성,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제 문화는 옛날에는 좌식 문화였지만 지금은 일식 문화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집에 가면 소파 생활을 하고 침대에서 자고 식탁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은 방 안에서는 신발을 벗고 생활을 해요. 입식 생활이 많지만 어느 한 군데에 있어서는 좌식 생활도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적 상관관계는 규칙이 아니라 어떤 경향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활 양식에 대한 한국의 유형을 보면은 입식과 자식이라서 입식에 가깝지만은 완벽한 입식 생활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데 한국 생활을 할 때라고 이야기하면 한마디면 되는데 우리는 입식 생활을 하지만 신발은 벗고 살아. 이렇게 하면은 그거 자체는 여러 개를 나열할 필요 없이 간단한 문장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언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유형의 상관관계를 알면은 우리 한국어는 동사가 목적보다 위에 오는 언어야. 그러면 그 유형 속에 딸려오는 다른 유형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어떤 것들이 딸려오는지만 알면은 학습자들한테 선생님으로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자연스럽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자, 어순과 관계된 그런 이야기를 Hocam zaret kazanıyor. 네 가지를 하려고 시간이 안 되면 Advokat. Advokat. 좀 어려운 말들이지만은 부치사는 여러 번 말하는 전치사입니다. 그것이 또 명사로서 명사 중심으로 공사 중심으로 전치 이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치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치사. 그 전치사는 명사 앞에 오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럼 명사 뒤에 오면 부치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두 개를 합친 용어로 언어학에서는 그것을 부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에 써있는 것은 명사 앞이나 뒤에 와서 동사랑 어떤 연결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말들이 우리는 부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처럼 at home 하면 home이라는 명사 앞에 at가 넣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전치사 preposi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어처럼 집에 있는 집이라는 명사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전치사, 부치사는 순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에 영어와 러시아가 있어요. 영어는 I love you 했을 때 love라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고 러시아는 제가 보여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어와 러시아는 의고 X가 중요하지 않아요. 의고 랭귀지라고 그러니까 유형으로 보면은 동사가 목적어보다 앞에 오는 의고 유형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어와 우즈베크 또는 여기 터키 어족의 그 마찬가지로 그런 대부분의 언어들은 나는 너를 좋아해 할때 좋아하다는 동사보다 목적어가 그래서 그것을 어비 랭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를 볼 때 영어나 러시아어는 인더파크라는 이게 다 인더파크라는 뜻입니다. 인더파크할 때 파크라는 명사 앞에 의미가 있어서 전치사. 러시아어도 마찬가지. 한국어는 어떠냐? 한국어는 공원이라는 명사 다음에 에서가 마찬가지예요. 우즈베크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터키어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렇게 부치사가 되는 즉 우리는 전치사, 부치사는 개별적으로
그래서 기본 어순 유형에 따라서 통치사의 위치를 우리는 보편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어떤 친구가 한국어를 배우는데 니네는 V5 유형이야, V 유형이야 라고 했을 때 그 학생이 저희 언어는, 우리 언어는 V5 유형이라고 하면 오케이, 니네 언어는 전치사를 쓸 거지 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95%. 그 다음에 한국어처럼 오의 유형이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는 한 97%, 이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언어는 부인 오 유형인데 흑치사를 써요. 그거는 연구에 대해서입니다. 이상하다. 얘네는 왜 벗어났지? 그런 거를 논문을 써요. 자, 그러면 왜 부인 오 유형은 전치사를 쓰고 오의 유형은 흑치사를 하니까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효율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이해하면 부인 오 유형은 전치사가 효율적이고 오의 유형은 흑치사가 효율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효율적인데? 그러면 흑치사의 역할을 알는 거예요. 흑치사라는 것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명사에 붙여서, 명사에 일단 붙여서 동사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흑치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차가 있어요. 그리고 객차. 그러면 객차랑 기관차를 연결을 시켜줄 때 고리가 필요해요. 이 고리가 흑치사다. 전치사 또는 흑치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보면은 V5 유형은 동사가 앞에 있고 그리고 OV 유형은 명사가 앞에 있고 동사가 뒤에 있습니다. 자, 구치사는 무조건 명사에 붙는 거예요. 이 명사에 붙은 거예요. 명사의 앞이나 뒤에 붙은 거예요. 저기도 명사의 앞이나 뒤에 구치사가 붙은 거예요. 구치사는 뭐라고 연결시켜주는 거냐면 동사와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동사. 그러면 이 경우에 구치사가 붙을 때 저 동사와 연결하고 있어요. 여기 분리해야 할까? 당연히 여기부터야 앞에 있는 동사가 여기 그렇게 해서 저기에 여기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런 것은 자연스럽고 반대로 여기에서는 명사 다음에 붙어야지 저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저것이 전치사, 후치사의 그래서 후치사는 원칙적으로 명사에 붙지만 동사를 정하는 존재다. 따라서 의무교이나 노선에 따라서 부차사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저런 것이 유형적 상관관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지식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은 선생님이 한국어 조사는 100% 명사 교육을 조금만 알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별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알아보면 좀 알아요. 선생님, 여기 선생님 많이 계시구나. 근데 금방 눈으로 보면은 알 수 있는 상관관계가 있지만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잘 보이지 않는 상관관계가 불규칙적으로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지금은 밀물과 썰물이 달 때문에 생겼고 이런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기 전에는 서양 학자들이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 친구도 몰랐단 말이에요. 친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을 알다가 모르고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어부들 입장에서 보면은 밀물과 썰물이 달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에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불규칙적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물이 싸우는 왜 이렇게 며칠 오늘의 바다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바다가 되죠. 그런데 그 규칙을 알게 되면 그 상관관계를 알고 나면 우리는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주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어떤 패턴을 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예측을 하고 회의를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유형적 상관관계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동을 바꾸는 정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유형적 상관관계를 안다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시켜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영어로 보면 한국어로 보면 윗줄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타슈켄트로 여행을 갔다 해요. 그렇죠? 윗분들은 번역에 있어서 he and his friend를 어떻게 번역하는지 종교의 명사가 합쳐진 거예요. he라는 친구와 friend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앵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고학교의 친구들은 타슈켄트로 여행을 만약에 여러분의 학생들이 저렇게 번역을 하면 여러분 잘했다 라고 칭찬을 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저게 자연스러운 활동인지 이게 자연스러운 활동인지 우리 한국 선생님 말고 외국 선생님 입장에서는 1번과 2번이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러운지를 아는 사실이 중요해요. 1번은 그와 그의 친구들 영어와 같이 N으로 연결합니다. 2번은 with로 연결합니다. He traveled to Tashkent with his friend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그거 아니야? 그게 그거. 자, 저랬을 때 질문이 있습니다. 어느 문장이 더 자연스러운지 그 다음에 한국 선생님들 제가 질문을 던지려면은 2번이 더 자연스러운 것을 형사로 나갈 거예요. 만약에 학생이 1번으로 이렇게 썼다면 2번으로 꽂혀주시면 돼요. 1번도 좋은데, 틀리지 않는데, 2번 문장이 더 좋아. 라고 꽂혀주면 우리는 그 수준까지 안 되니까 그냥 대충 물론 그 수준이 아니지. 근데 그것도 매번 꽂혀주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학생이 왜 1번이 안 됩니까? 1번은 틀렸으면 틀리지는 않았어요. 다만 2번보다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라고 우즈베키스탄 박사님 질문을 했어요. 나는 뭐라고 해줄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좀 우즈베키스탄 문제. 과라는 것은 밴드에 계십니다. 저도 우즈베키스탄. 과, 내가 꽃을 샀다는 겁니다. 과 뒤에 있는 문장은 엄마한테 선물로 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꽃을 샀다. 그리고 엄마한테 선물로 줬다. 이런 뜻입니다. 저거를 번역합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적으로 학생들을 여기 이제 아까 유동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어로 논문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한국어 잘못을 할 때 저렇게 굉장히 이렇게 있습니다. 꽃을 샀어요. 그리고 한국어 문장에서 틀리지 않았어요. 맞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말하는 한국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꽃을 사서 엄마한테 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좀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 자, 그럼 우즈베키스탄 선생님들은 생각을 해요. 저것을 1번을 코디네이션이라고 하고 이거를 클로즈 체이닝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느 문장이 자연스러운 한국어 할 때 놀라운 것은 한국어는 얼마나 잘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이것도 당연히 이거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봤어요. 이거는 당연히 영어는 2번이 없잖아요. 사성 이런 거. 그러니까 영어는 1번이 갖고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은 한 개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은 어디죠?
우즈베키스탄 선생님이 계시나요? 이번에 더 잘해주고 라는 생각을 하시는. 그리고 한국 선생님들은 일본처럼 말할 때 훨씬 더 잘해주고 한국 사람이 말할 때 일본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초등학생들 그림을 있을 때만 계실 수 있어요. 그림을 있을 때 초등학교. 그러면 학생들은 야 이번에 훨씬 좋아. 그럼 어차피 비싼 학생들은 일본도 자기들은 자꾸 문제가 이번도 문제가 보통 일본은 돼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은 답을 해주실 수 있느냐. 자, N과 U는 코디네이션 앤드 클로즈 체인 사이에서는 언어 유형분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만약 이 유형적 차이를 모른다면 선생님은 더 자연스러운 문장을 수정해 주지 못하고는 수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 1번도 맞으니 틀린 문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정을 해주더라도 어떤 때는 수정해주고 어떤 때는 수정 안 해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수정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떤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표현인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자기네 나라에서 둘 다 배우는 문제입니다. 둘 다 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정하는 것이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표면적으로 그치고 그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외국에서는 당연히 학생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악보를 배우는데 더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럴 때 어느 교육에서는 언어학에서 발견하는 언어 유형론적 특징을 어떻게 하면 언어 유형을 하고 올까 하는 생각을 언어 외국어 교육에서 하게 됩니다. 제가 작은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다녔던 재직했던 학교는 외국어 대학이에요. 외국어 대학은 외국인 교수님들이 당연히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한 20년 이제 소위 말하는 한국어학당에 원장을 했었어요. 원장을 했다면은 외국 또 학과에서 저한테 연락을 자주 왔어요. 왜냐? 그 과외 한국인 교수님이 전화해서 이번에 우리 외국인 교수님이 새로 오셨는데 부모가 같이 오셔서 한 분은 이제 원어민 교수님으로서 가르치는 한 분은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한국어를 배우시겠다. 근데 한국어를 배우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그럼 저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원장이니까 좀 깎아줘. 그런 얘기예요. 제 권한은 30%.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30만 원 제가 깎아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좀 되겠어요? 과외 계시는 한국인 교수님과 폼을 걷고 싶으니까 그냥 공짜로 해줘. 그렇게 되면 그거는 총장님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럼 총장님 권한으로 그거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보다 선배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를 선생 이쪽에서 우리 새로 오셨는데 부인이 원하는 교수님이고 남편이 별로 할 일이 없으시다. 그래서 저는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내십시오 해가지고 가르치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 한국인 교수님이 선생 나는 우리 외대가 한국어를 잘 가르치는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못 가르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분이 한교육시대 때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얘기 아니죠. 연구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랬어요. 그분 말씀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기분이 나쁘냐? 그랬더니 나는 성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과 그림을 가지고 플래시카드를 사과 따라 나를 어린아이 친구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한국에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 어떤 분인데 저한테 왜냐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때 그 선생님이 충격적인 말씀
이게 됩니다. 이게 됩니다. 한국어도 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AM, B, N으로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국민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략적인 그 다음에 미드로 연결하는 것을 동방 전략이라고 하는데 밑에 테이블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편하게 스타센이라는 학자는 그것을 대문자 N과 대문자 위를 써서 N 전략, 위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N 전략은 뭐냐면은 존 앤 메리가 주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로 보는 전략입니다. 존 앤 위, 메리는 존은 주어인데 위는 메리는 주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는 얘는 해인데 얘는 걔는 동반자라고 이 차이는 문법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존 앤 메리는 이것이 복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를 쓰고 존 복수 스쿨 위드 메리 할 때는 여기는 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붙이게 됩니다. 생략의 관점에서 보면은 얘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주어이기 때문에 얘는 동방자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문맥에 처음 문제와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의미적으로 보면 존 앤 메리는 평등한데 위드를 쓰는 경우에는 의미적으로 불평등하고 구조적으로 본다면 대칭적이고 비대칭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든 언어는 위드는 다 있고 위드로 쓰는 것 얘는 다 있고 존 앤 스쿨 위드 메리는 모든 언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 언어는 없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존 앤 메리가 아니래? 우리의 생각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앤드 랭귀지와 위드 랭귀지를 나누는 데 있어서 위드는 모든 언어에 가능하니까 앤드 용법을 쓸 수 있는 언어와 없는 언어에 따라서 앤드 랭귀지와 위드 랭귀지로 나누는데 이 언어가 3분의 2쯤 되고 이 언어가 3분의 2쯤 되고 그런데 웃긴 것은 위드 랭귀지도 조금씩 앤드 전략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둘다 죽어서 써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드 언어도 조금씩 앤드 언어로 바뀌어가서 지금은 위드 언어는 거의 잘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런데요. 볼게요. 영어와 우즈베크어와 한국어가 표지 여기 이 네 개의 표지는 모두 다 앤드로 쓸 수도 있고 위드로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네 개는 모두 다 앤드 랭귀지. 위드는 모든 언어에 존재하고 앤드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영어와 우즈베크어는 앤드 전략을 쓸 때와 위드 전략을 쓸 때 단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는 앤드를 쓰고 위드를 쓰고 우즈베크에서는 말을 쓰고 저기서 일란을 쓰고 한국어와 일본어는 똑같이 써요. 한국어는 앤드인데도 말을 쓰고 위드인데도 말을 쓰고 일본어는 앤드인데도 통어를 쓰고 위드인데도 통어를 쓰고 저 차이는 왜 이래요? 저게 분명히 영어와 우즈베크어는 표지를 사용하는데 한국어와 일본어는 동일한 표지를 저거는 우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때 다시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아까 he and his friend라는 것을 번역을 먹어야 영어에서는 그냥 그대로 번역하고 그와 그의 친구들을 같이 읽게 되는데 한국어는 그 번역보다는 그는 친구들과 다시키고 여행을 갔다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은 떠올려야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한국은 원래는 앤드 랭귀지가 아니었다. 한국은 원래는 위드 랭귀지. 그렇기 때문에 그와 그의 친구는
타슈켄트로 여행했다보다는 그는 친구들과 리드로 쓰는 것이 훨씬 더 한국에서는 자연스럽다. 그런데 우즈벡은 어때요? 우즈벡은 처음부터 두 개가 다 따로따로 존재해요. 와가 있고 란이 있는 그런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어와 우즈벡과는 원래부터 전략이 각각 존재에 비해서 한국어와 일본어는 원래는 힘이 돼서 앵글로까지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이걸 빼야 되는 거 같아요. 요거만 하고 우리는 여기 보면 한국은 철수랑 랑이랑 해서 이 랑자를 여기도 붙일 수 있고 뒤에도 붙일 수 있어요. 철수하고 영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양쪽에 다 붙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다중 접속이라고 합니다. 일본어도 똑같아요. 그런데 영어와 우즈벡어는 반대로 쉽게 얘기하면 아지즈와라는 건데 아지즈와라노라 이렇게 쓰면 오감의 명사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어떤 스피드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양쪽에 다 N의 성격을 붙일 수 있는 언어의 특징이 뭐냐면 위들레입니다. 넘어가시죠. 자, 1, 2, 3번 번역을 해보죠. 1번은 답은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1번은 두 개를 말로 연결시키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고양이와 개는 2번과 3번 문장이랑 같이 하면 얘보다는 제가 한국 사람을 편한 얘는 왜 잘하죠? 그것이 확장이 되면서 N의 전략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즈벡 학생이 선생님이 He and his friends went to 타슈켄트는 가장 문제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 학생들은 모국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한국 사람이 그보다는 문법 문제가 자연스럽고 한국어에서 선생님이 왜 그래요? 하고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시면 안 해주시면 저런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1번처럼 바로 접속한 경우에 선생님이 이거보다는 이게 더 자연스러운 문제고요. 엄청 추측했어요. 이제는 이론을 알게 됐어요. 그렇겠죠. 50도 불꽃이 어쨌든 전 세계에는 똑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구현을 해. 그것이 언어입니다. 그것이 언어입니다. 언어마다 그 유형적 특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 유형을 알고 그것을 외국어 교육에 적용시키는 것이 좋은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잘 보세요. 영어는 전부 그린, 초록색, 한국어는 전부 빨간색, 우즈벡어는 한국어랑 어순이 같아요. 그래서 후치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명사를 찾을 수 있으면 한국어는
그거네? 성격에 접촉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말이냐? Không lấy à? Không là sao sao nó phải biết là nó sao làm được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는 무슨 유행에 따라서 딱 맞는데 그 유행은 something different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동영상을 여기에 작은 꽃이 하나 있다. 이 꽃은 왼쪽에 있는 Agrup과 오른쪽에 있는 B그룹 중 어느 쪽에 속한다. A 组属于 B 组了，A 组吧。 A 组。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일까? 서양인들은 예로부터 이 우주 공간이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해왔다. 텅 빈 공간에 별들이 떠있는 모습이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분명히 안 보는 것이다. 건데? 텅 빈 공간 속에 있는 사물은 주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동양인들은 예로부터 이 우주 공간이 기로 가득 차 있다고 믿어왔다. 그리고 공간에 가득 찬 기가 모여서 사물을 이룬다. 기가 모여서 만들어진 사물은 주변의 기와 항상 연결된 상태로 존재한다. 사물이 공속에 존재하는 세계와 우주를 이루는 기가 모여 사물이 생겨나고 있는 가로등. 이러한 작은 지혜에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시작된다. Many years ago, in 1980s, I think a group of Harvard linguistics found that in English language, there are too many norms. They call them norm bias.
And some people look at how kids in the Western societies or English language culture environments, how they talk, they find that they use a lot of nouns as well. Nisbet has this famous example when he goes to supermarket and he finds this American mothers teach this young American baby, what is this? This apple, what is that? That's orange. It's all about the noun. And what's interesting is that Twyla Tadef, who is linguistics from Michigan, she went to China, looked at how the Chinese mothers talk to their own kids. They find that there are lots of verbs like sit, eat, run, do things. It's very much about the actions. So that's an interesting question there, is that why you get those cultural differences. 왜 서양에서는 명사가 발달하고 동양에서는 동사가 발달했을까? 예를 들어 사람이 차를 마시는 상황이 있다고 하자. 이때 차를 더 마실 것인지를 묻는 언어 사용에서도 동서양의 차이가 나타난다. 서양인은 더 마실 것인지를 물을 때 차라는 명사를 사용해서 뭐티라고 묻는다. 그러나 동양인은 마시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더 마실래라고 묻는다. 마시다라는 동사는 사람과 차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표현한다. 그러나 사람과 차가 서로 독립된 대처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차라는 명사를 쓰는 진리의 의미를 표현한다. 개체성을 중시하는 시장에서는 명사를 쓰는다. 관계성을 중시하는 동양에서는 동사를 사용한다. 서양에서 명사를 중심으로 쓰여서 동양에서는 동사를 중심으로 쓰여서 Ay, kelib o'tirdi-yu bittasi. 우리가 보는 영상의 내용은 문학과 소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일단 서양은 개체성, 개체를 주장하는 것이고 동양은 개체와 개체 사이에 한국으로 가는 서양은 개체성을 주장하고 동양은 한국성을 가고 그래서 개체성을 중시하는 서양은 뭔가 발달해서 한국에서는 중시하는 동양에서는 뭔가 약간씩 그래서 그 예로 한 것이 영어에서는 영어가 필요한 문화를 갖고 한국에서는 더 필요하고 그거와 비슷한데 그거가 훨씬 여기서 무엇이 하나는 구슬을 주고 저기서 더 가치를 해당하는 것도 쓸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하면서 이 도쿄 쪽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명사를 중시하는 경우는 명사를 중시하는 예를 들어서 명사가 명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사를 영어를 가르쳐야 됩니다. 복잡한 생각을 잘
한국은 전체가 많으니까 여기는 소주
무수익은 마을, 접속사, 앱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 한국처럼 연결 도면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마을 연결시킬 때는 마을 연결을 시킬 때는 과거 시대와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맨이라는 1인칭 주어를 쏘는 안 씁니다. 그런데 절 면제고 할 경우에는 시계는 앞절에서는 시계는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맨을 쓰면은 어색해. 굉장히 어색해. 그렇죠? 맞죠? 개체성을 중시하는 언어는 이런 얘네들이 영어의 요소와 같은 어선에서 춤을 엮여서 나오는 표현을 한국어 같은 언어들은 관계성을 중시하는 이런 특징, 지금까지 설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와 같은 경우는 동사가 목적어가 앞으로 전치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어는 단어의 없습니다. 우즈벡은 장단어를 걸치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즈벡어가 좀 특별한 것은 우리가 제가 결론적으로 생각하는 유형적 차이가 어느 학생의 어린이 시험을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 차이를 우즈벡어권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모국어의 특성이 한국어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도 몰랐어요. 그 간격을 배우는 선생님의 문제. 만약에 선생님이 그것을 외우지 못한다면 학생들은 영어의 영역을 모르고 애국의 언어적 유형에 대한 그런 지식을 애국의 교육의 질을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장호정 교수님이 발표가 있으시죠? 잠깐 호호인 교수님 발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나선가 대표입니다. 발표 내용은 저하고 Turun para situ. 저희 경우는 그 대선에서 말씀드린 국가 선언들이 한국 토론을 올 초반 상반기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왜 한국학 현황 조사가
필요한지는 설명 안 드려도 다 이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한국학 하반도서는 주로 이제 그 공간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보통 2016년부터 조금 전 세계 자유공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해서 2016년, 2017년도에 코리아 파운데이션 홈페이지에 콘텐츠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 또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자료 수집의 대상은 현지 대학교에서 한국학 혹은 한국어 관련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대학교를 중심으로 그런 파악이 이루어졌고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국한된 문제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던 방식, TF 통계 센터에 자료에다가 더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같이 중앙아시아 한교역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해서 추가 로그 데이터를 모집해서 그 결과를 이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기관이 있는데 한국국제기술관, 코리아 파운데이션, 세종학당단, 그 다음에 한국중앙연구원 세 가지 기관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을 중심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제 어느 대학에서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국가교육센터는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많은 한국과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으로 이어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가 좀 있죠. 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이고,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상대적으로 조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제가 또 외국어 생각을 해봤는데, 추계 생각이 드는 거는 일단 인구가 많습니다. 네. 일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이제 13에서 20세 청소년 인구가 제일 많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타지키스탄이 인구가 더 많아요. 키르기스탄보다. 청소년 인구가 더 많은데, 500만이 많거든요. 500만이 많은데, 그런데도 키르기스탄에서 더 많은 별표만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조금 특이한 점이죠. 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제가 그렸는데, 이 검들이 이제 한국학이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학들의 위치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뒤에 좀 눈에 띄게 요 실크로드를 말하는 요 지역에 굉장히 많은 위치되어 있습니다. 실제 대학들이 많은 지역이긴 하고, 대도시들이 위치되어 있어서 알마티, 비시크, 타시켄트 이런 삼각지대에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모여있고 실제로 거기에서 한국학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 점들은 한국학이 있는 대학 중에서 한국학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입니다. 한국학 센터도 보시면은 이 스스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 이 대학들이 각 나라의 수도 혹은 지방 핵심 도시들, 알마티라든가 이런 있는 대학들이 중점적으로 한국학 센터까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외에도 한국학 센터가 더 설치되어 있을 수 있겠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수술에 일정 부분 한국에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각 재단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어떤 식으로 이제 분포되어 현황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5년 말 기준으로 보게 되는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통계센터에 나와 있는 집계의 자료보다 저희가 이번에 집계한 자료가 2배 이상 많은 대학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KF 통계센터에는 한 46개 정도가 이제 올라와 있는데 실제 저희가 찾아보니까 70개 정도가 있어서 실제로는 더 많은 대학의 사람들이 진행되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기존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KF 사업은 크게 두 가지를 저희가 확인했는데 코리아코어랑 글로벌 뉴스입니다. 코리아코어는 현지 대학 도서관에 한국학 관련 도서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글로벌 뉴스는 한국에서 한국 관련 강의를
실시간이나 교육을 통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KTDS에서 굉장히 이스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스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대학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한국 수업들을 선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 인프라로 저희가 확인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발전하는 게 키르기스탄에 분포되어 있는 대학들, 한국 대학들 중에서 이스쿨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을 보면은 비슷하고 있는 게 아니라, 5시간가 나가고 있는데, 다른 대학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어서, 한국까지 그 수도라든가 적정인 대학 말고도 조금 떨어진 대학에도 저희가 중에서는 이스쿨 사업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세종학장이란 그 한국학전환연구원의 해외 한국학 지원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학장 같은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제일 많이 보고되어 있고, 카자흐스탄에는 상대적으로 저도수의 세종학장이 알려지는 부분으로 파악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AKS 사업은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학장 사업은 그냥 수를 보고 있습니다. 세종학장 사업은 총 15군데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 중에서 14곳이 연계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계형 세종학장은 그 대학에는 이제 공익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 대학과 협업관계를 이루어져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 현시대학에서 교원수급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교육 인프라를 극복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 대학과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저희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세종학장이 일종의 플랫폼으로 작동하다 보니까 한국어 교육을 좀 표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중앙연구원의 해외 지원 사업인데 이 AKS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3년, 내년, 5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사실 많은 대학들이 한국과 교육과 연구의 실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업을 통해서 그 대학의 한국학이 질적으로 양쪽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실제 경험성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AKS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이 한 12군데가 있는데 12번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이랑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에서 한 7개 대학에서 이걸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프가니스탄 대학이나 알파가리 대학, 동방대 이런 데서는 한 2번 이상의 AKS 사업을 진행해서 이 대학들이 사실 각 국가의 한국학 적정대학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주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각 나라별로 조금씩 더 세부적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타슈켄트랑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타슈켄트랑 사마르칸트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한국학 대학들이 위치를 했습니다. 그나마 공공적인 거는 지방에 있는 다른 도시에도 한두 개씩의 한국학 대학이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고 이 부분이 아마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눈에 띄는 강력한 한국학 성장세를 보여주는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총 34군데의 우즈베키스탄 대학에 속하고 있고 가장 뚜렷한 성장세고 그 다음에 한국학 센터도 실제로 이제 한국학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센터를 운영하는 데 많은 일로 파악됩니다. 또 KT 사업뿐만 아니라 HKT 사업도 경험해보는 대학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우즈베키스탄의 한국학은 아마 가장 더 큰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카자흐스탄인데 카자흐스탄은 압도적으로 알마티에 몰려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 알마티에 몰려 있고
지방에 있는 도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것이 카자흐스탄의 한국학 현실이긴 합니다. 한국학 센터 자체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은 4군데 정도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AKS 사업과 연계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게, AKS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 대학의 한국학 인프라나 한국학 퀄리티가 성장하면은 좀 더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같이 생각을 이루어지는데, 이 AKS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학이 카자흐스탄에서는 지금 현재 아부다비나 알카마 대학 같은 데서 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KBS 사업은 인프라를 확보하는 게 이제 계속 중요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는데, 실제 이제 사업의 평가가 있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저희 이제 파악하거나 분석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지혜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일단 자료 쓰기 힘들고 그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업그레이드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은 키르기스탄입니다. 키르기스탄 역시 비슈케크에 압도적으로 우려를 확인할 수 있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글로벌 이슈 사업을 통해서 교육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지방급지, 인문사회계열뿐만이 아니라 기신대학에도 한국학 인프라가 이스쿨 사업을 통해서 이제 설치가 되면서 조금 외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게 키르기스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제가 한 페이지 확정하는데, 워낙에 이제 숫자도 적고, 저희가 이제 수업하는 힘들다 보니까 그런 현재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국가 모두 수의 기준을 아시아가 수의 생활을 저희가 행복하게 일부 파악이 되고 있고, 그나마도 이제 세종 확장이나 아니면은 한국 센터 이따가 인문대학으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국학 중앙아시아 지역을 데이터를 모으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제 한계 정도를 정리를 하고 저분들께 연구합니다. 일단은 장 교수님과 제가 보고 교수님들이 장 교수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해주셨는데, 미확인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분 한 분 컨택을 해서 대학에 뭐가 있어요 물어보고 표도 이제 또 작성에다가 붙여서 드렸는데, 작성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 실제로 작성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은 공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위 과정도 저희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게, 석사학위 과정, 박사학위 과정이 있느냐, 이게 박사학위 과정은 있어도 매년 또 학생이 없을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아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세부적도 있었고, 한국학 센터 같은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저희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홈페이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담당자 연락처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서 비비지만 데이터의 신뢰도라든가 정확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한계가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한계 중 하나는, 저희가 한국의 어떤 공간이나 재단식으로 운영되는 사업 혹은 프로그램을 조사하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나타나는 한국학 프로그램을 저희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 전문화는 이런 데 지원이 없이도 만약에 한국어 교실이 생겼다면 그것도 사실 저희가 파악하면 좋을 텐데, 그런 거는 전혀 파악이 좀 어려운 현실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희 모임과 관련해서 의미를 가지는 게, 인적 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정확합니다. 실제 각 대학에 한국 센터가 있고 한국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교원이 연결이 있고, 그 교원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전문의가 박사급, 석사급 연구원이 연결이 있고, 그 사람들의 분야가 무엇인지 이런 세부적인 정보가 있어야지 사실은 인적 네트워크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확보가 있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큰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마치고 경험해 주실 때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나려나요? 네, 안녕하세요. 카자와 아브라이안 국제관계 세계화대학교 장학부입니다. 대학교 이름을 길어서 올해부터 대학교 이름 아브라이안 대학교로 정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 아마 카자와 국제관계입니다. 앞에서 고윤 교수님께서 그래프를 잘 정리해 주셨고 여러분들 발표 자료들에 너무 크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주신 내용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성공하게 가장 큰 특징은 우선 한국어 교육, 한국학 강의가 이루어지는 대학들이 대부분 수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알마티를 포함한다고 하면 구수도까지 포함해서 수도에다 집중되어 있는데 이건 당연히 수도에 교육 인프라가 다 집중되어 있다는 점. 한국의 기업이라든지 이곳이 진출하는 곳이 수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인데 다행히 이렇게 수도로 집중이 되면서도 지방 주요 도시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마르칸트라든지 푸지로다, 오시 이런 지역에 한국어 교육이 한국학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앙아시아 한국학이 지금 이제 여러 대학에서 개설이 되면서 세종학당에서는 이제 한국어 수업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 AKS의 이제 한국학 사업을 통해서 학문적인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종학당 중에서 아까 얘기가 있었지만 15개 세종학당 중에서 14개가 다 연계형이라는 점은 중앙아시아 대학 자체적으로 태국학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학교가 부족하다는 그런 한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학센터 중심으로 해서 한국학센터가 있는 대학들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사업이라든지 국제유학의 사업이라든지 어느 정도 잘 위치하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한국학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식사회 학생제를 하면서 제가 거의 매번 학생제마다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학생제가 어떻게 발전을 했고 앞으로 어떤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특히 이제 올해는 그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코리아 파운데이션을 통해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중앙아시아 한국학은 거점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대학의 질적인 향상과 그다음 지방 주요 도시들의 양적인 학교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KF 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재해동포재단이라든지 한국학 중앙연구원이라든지 한국의 정부 기관의 유관단체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특히 최근에는 기술 분야, 의료라든지 IT라든지 이런 곳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세종학당이 만들어지면서 한국학 전파에 어느 정도 좀 더 범위를 넓혀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선 이제 공공외교라는 측면에서 이제 다양한 분야가 확산이 되고 있고 특히 교육이 수도에 대도시에 교원이 많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지방의 교원이 적은 그리고 학생이 적은 대학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한국어 교육, 한국학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있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한국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정도 수준에서 아직은 머무르고 있지만 이제 그것이 아니라 현지의 다양한 분야의 한국학 전문가를 만드는 그런 토대를 지금 만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역할을 지금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가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가 대학과 그리고 한국의 그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국학 중앙연구원, 뭐 재해동포청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계해서 지금 3자 간의 유기적 파트너십이 진행될 수 있게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가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또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 이제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한마디로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가 그동안 해왔었던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우선 국제 한국어 교육학회 아이아크하고 여러 번 이제 교사 연수를 여러분들께 제공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한국 언어문화학회와 같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국립국어원의 K-티처 프로그램을 우리 이제 학술대회 때 소개해서 여러 선생님들에게 교사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제11회 아스타나 학술대회 때 K-티처 프로그램에서 직접 프로그램 사업단에서 와서 K-티처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하고 K-티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사 연수를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교사 연수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좀 만들 수 있으면 좋지만 아직까지는 자체적인 워크숍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해외 교원들을 온라인으로 연수하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적극적으로 연결해 왔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앞 페이지만 일단 놔주시게. 1페이지 놔주시게. 예, 지금 이제 K-티처 프로그램이 그래서 11회 대회 때, 아스타나 11회 대회 때도 와주셨었고, 작년에 13회 대회 때 부시케 학술대회에서도 와서, 많은 이제 선생님들께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신청자를 받았었는데, 올해는 이제 사업단이, 새롭게 이제 그 2026년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홍보하러 오겠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상황이 안 맞아서, 이 자료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 안내문만 지금 저희가 받았는데 나중에 선생님들께 이제 학술대회 결산 이메일 할 때 요 프로그램도 보내드릴 건데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프로그램을 보내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kcenter korean.go.kr 여기에서 직접 이제 등록하셔서 이 프로그램 K-티처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데 K-티처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30시간의 수업 온라인으로 이제 130시간의 수업을 듣게 되면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주는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130시간짜리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유형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K-티처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K-티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사 연수라든지 공동학술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가 여러 선생님들께 그때그때 많이 이제 제공해 왔었다는 점 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관련된 자료들은 보내드리도록 하고 담당자 연락처를 저희가 또 따로 이제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서 K-티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사 연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은 대학교의 다른 선생님들께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정보를 좀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K-티처 프로그램 마치고 아까
네, 2013년에 제1회 학술대회를 했을 때는 중앙아시아 4개국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에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참석까지 해서 20명 정도, 20명 내외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중앙아시아 각 대학의 교원들이 서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주체가 돼서 협의체를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출발했었던 것이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입니다. 그래서 14년이 흐르는 동안 지금까지 14회 대회를 거치면서 그 외에 많은 지역에서도 참가해 주시고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타지키스탄 오셨죠? 타지키스탄에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타지키스탄에서 그동안 소개가 안 됐던, 연락이 안 됐던, 그래서 아까 아마 프로그램에서도 아마 소개할 때 빠졌던 것 같은데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럼 대학 정보를 다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도 한동안 좀 연락이 끊어졌다가 이번에 참석을 하셨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어제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참석을 못했지만 투르크메니스탄까지 해서 이제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 참석을 했고, 그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참석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지아에서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조지아에서 와주신 분도 계시고, 아제르바이잔에서 와주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도 물론 와주셨고, 튀르키예에서도 와주셨고, 그 외에 요르단이라든지 인도에서도 와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라는 이름으로 10년 넘게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을 해왔고, 대학 구성원들 간에 이제 결속을 다지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지역에서 또 이 학술 대회에 쉽게 참석하실 수 있도록 굳이 중앙아시아라는 이름을 고집하지 않고 범위를 좀 더 넓혀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총회 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가 아니라 한국학회로 정식으로 내년부터 출범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라고 해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5개국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든 어느 국가에서든 어느 대학에서든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중앙유라시아 한국학회로 내년부터 이제 정식으로 출범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어떤 한국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각 대학의 현황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또 같이 공유해서 같이 준비해 나가야 될 워크숍이라든지 교재 개발이라든지 커리큘럼 공유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앞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숨가쁘게 일단 이제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가 이번에 준비해서 정리했었던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고, 또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 앞으로 할 일이 어떤 것인지도 소개해드렸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1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학술대회를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건 우선 선생님들이 여기 같이 계신 선생님들이 직접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파운데이션 1회 때부터 지원을 했던 이제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그 고마움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고마움이 쉽게 묻히지 않도록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그런 학술대회로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아시아 한국학 현황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저희는 9시 반부터 시작을 했고 조금 더워서 죄송하지만 이제 점심 식당으로 점심 식사하러 우리 식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이쪽에 계셔가지고 그 식당을 좀 같이 가시면 식당으로 빕니다. 리나 선생님, 셔이라 선생님 좀 식당을 보여주시면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이쪽으로 1시